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21대 후반기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민주당은 오늘 화상의원총회를 열고 오선의 김진표 의원을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는데요. 원내 일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온 관례에 따라 사실상 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모두 지낸 엘리트 관료로 꼽히는데요.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중도 성향의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경선 직후 중립성이 우려될 만한 발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라고 밝혔는데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운영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21대 후반기 국회 앞엔 많은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당장 국회 원구성, 법사위원장 직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고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후속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표 의원은 상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히 작동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김 의원이 여소야대 구도의 국회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해내길 바라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달 안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어요. 네, 박지원 위원장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고 비난하는 세력에 굴복하면 안 된다면서 맹목적인 지지에 갇히지 않고 대중에게 집중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또 우리 편의 큰 잘못은 감싸고 상대편의 작은 잘못은 비난하는 잘못된 정치 문화를 바꾸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네. 박 위원장은 전국을 돌며 유세 현장을 다니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격려도 많았지만 왜 반성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냐고 아픈 소리도 들었다고 언급하고, 정말 면목이 없고 정말 많이 잘못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전 대선 후보의 이제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네. 좀 그러니까 비판적인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낸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공감한다, 또 이런 뜻을 밝혀가지고 이게 또 어떤 의미냐, 이걸 가지고 또 언론에서 해석하느라고 분주하던데요. 박지원 위원장이 지금 지방선거를 한 일주일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배경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선거전이 중반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요. 반성 그리고 변화를 이제 중반의 키워드로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도 오늘 국회를 찾아서 특별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심판하시더라도 씨앗은 남겨달라. 또 민주당에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회초리를 들고 꾸짖을지언정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뭐 이런 호소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그 박지원 위원장의 기자회견과 뭐 좀 이렇게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지방선거로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상황은 아니라서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얼마나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좀 그런 것 같지 않으니까 좀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는 박지원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 지금 하다못해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오늘 그 윤호중 위원장은 기자들이 이를테면 박지원 위원장이 선언문을 호소문을 발표한 이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 그 86 용태 등 이제 이런 방안을 금주 중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네네. 얘기한 데 대해서 사전에 논의가 된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윤호중 위원장 답변은 이 박지원 위원장의 개인 차원 입장 발표를 알고 있다면서 당과 협의된 건 없다, 논의된 적 없다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박 위원장에 대해서 선대위원장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뒷말이 오히려 더 뼈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거리를 두는 건 아니냐, 좀 불편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공동비대위원장이 2명인데 한 명이 거리를 두면은 나머지 한 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쨌든 이제 박지원 위원장도 뭐 이걸 다 합의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금주 중에 협의 과정을 거쳐서 뭐 쇄신안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뭐 아직 이번 주가 좀 남아 있으니까 뭐 주말까지 뭐 금요일 또는 주말까지 뭐 어떻게 진전이 만들어질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지금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박지원 위원장을 추천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번 그 대국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호소문 발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그 기자들에게 그 입장을 공지한 공지 문자를 통해서 네. 민주당의 반선거 쇄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그 밖에 확대 해석은 경계한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는데요. 네. 반선거 변화라는 이제 원론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박지원 위원장의 말 중에 뭐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뭐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다 나왔다. 이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출마에 대해서도 좀 그 간접적인 비판 아니냐 이런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표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뭐 이재명 상임고문의 이번 개항을 출마,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그것도 이번 주 중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대책이 발표가 될지 아니면 그냥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답변을 한 건지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봐야 좀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그 부분은 박지원 위원장도 뭐 이재명 후보의 재보선 출마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었기 때문에 네. 아마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후보 뭐 출마 철회가 필요하다. 지금 아마 이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극단적인 네. 입장은 아마 아닐 것 같고요. 뭐 금주중으로 얘기하겠다는 거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좀 어쨌든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박지원 위원장의 목소리에 좀 힘을 실었어요. 네, 제가 아까 전해드린 대로 이제 오늘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서 특별회견을 열고 이제 저희가 잘못했다 이렇게 그 박지원 위원장의 입장과 좀 공조하는 입장을 보였고요. 예. 특히 박 위원장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자 뜻을 모아야 한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오늘 국민통합정치교체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됐습니까? 네, 이것도 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뭐 정치 개혁, 그다음에 뭐 민주당의 변화, 뭐 이런 지점에서는 비슷한데요. 뭐 결은 살짝 다르긴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그 위원장을 맡는 정치교체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헌정특위 구성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윤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대선 때 약속한 정치 개혁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본격적인 정치 개혁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박지원 위원장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대한 당내 뭐 큰 흐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일종의 지지자들 반응이라든가 당내에서 좀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당 안팎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 안팎에서 뭐 공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물론 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도 뭐 비판적인 내지는 이제 공격성 반응이 나왔고, 네. 당 내에서도 뭐 이른바 뭐 개딸을 자처하는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온라인 당원 게시판에 네. 박지원 위원장을 뭐 상당히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뭐 이른바 내부 총질한다, 뭐 네, 이렇게 많이 남기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그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뭐 실명으로 SNS 등에 이제 글을 쓴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박지원 위원장을 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박지원 위원장이 오늘 뭐 쇄신 그리고 뭐 반성 이제 이런 기조를 내걸었지만 예. 이게 뭐 금주중으로 발표한다는 혁신안이 과연 금주중에 나올 수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전망이 벌써부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제가 공동비대위원장이 2명이라고 했잖아요. 딱 한 명이 대국민 호소문 발표하는데 나머지 다른 한 명은 왜 개인적인 뭐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 민주당이 좀 지도부가 뭔가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이제 윤호중 위원장 측의 입장도 좀 이제 기자들이 그렇게 그런 해석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추가적인 이제 그 관계자를 통한 설명은 이게 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사전에 논의되지 않고 박지원 위원장이 먼저 발표했다는 뜻이다. 뭐 이런 설명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리더십의 공백 사태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일부 있더라고요.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게 맞불성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이 원래 예정이 돼 있지 않았는데 이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게 대략 10시경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이 11시 20분쯤 공지가 됐고 그래서 오후 2시에 회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역시 이제 뭐 박지원 위원장의 그 대국민 호소와 약간 대칭을 이루는 각자 지지층에 대한 호소 성격이 짙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오늘 대국민 호소문에서 항상 겸손하고 성찰하겠다. 또 이제 국민의힘은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만 한 2분 정도 후에 이제 같은 호소문 뒷부분에서는 인천 계양을 해서 대권 주자를 지냈다고 우쭐대는 후보의 권위의식에 가득 찬 망동과 계양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이미 국민들에게 규탄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그 안 하겠다던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니 앞서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 이재명 후보를 비난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쭉 읽었는데요. 네. 이제 한 A4 한 장 반에서 2장 정도 되는 글이었는데 네. 앞에 거 읽고 뒤에 거 뒤에 이제 이재명 후보 비판이 나왔는데 네. 그 사이에 한 1분 50초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국회를 찾았어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아침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차례대로 예방을 했는데요. 네. 이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의장과 또 윤호중 이 비대위원장에게는 당대표, 원내대표와 총리 대통령이 논의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면서 이것을 위한 실무적인 이제 사무국 같은 것을 하나 가졌으면 한다. 그 기존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상과 비슷한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실무 단계에서부터 여야정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제도화하자. 뭐 이런 구상이었고요. 예. 이에 대해 그 윤호중 위원장은 이 정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목소리까지 들어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해달라. 말뿐인 협치가 아닌 행동이 뒤따르는 협치를 해달라. 이런 당부를 남겼습니다. 한 총리는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에서는 2차 추경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린다. 이렇게 여당으로서 협조를 구했고요. 네. 이준석 대표는 경제상황 변동과 관련해서 선제적 물가 관리 등의 대책을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박병석 의장과의 접견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이 박 의장이 의회 외교 차원에서 해준 노력에 사의를 표했는데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가면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다. 네. 이번 방문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좋았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 이건 알려지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 발언이었는데 이걸 언론에 소개하는 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야정 상설협의체 같은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여야 간의 뭐 이견 그다음에 뭘 만들만 하면 이제 여야 간의 갈등이 이제 빚어진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쑥 들어가고 이게 거의 한 5년 정도 계속 반복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이 협조 안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번에는 과연 될 것인지 뭐 그 부분도 좀 관심을 끌고 있고요. 뭐 형식적으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던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각 당 이제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 이제 정무직 당직자, 선출직 이제 공무원들이 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였다면 네. 한 총리가 제안한 거는 좀 그 하위에 좀 어떤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한번 일단 실무 채널을 먼저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선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선출이 됐어요. 네, 김진표 의원이 오늘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사실상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기 때문에 이 하반기 국회의장으로 정해진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 됐습니다. 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열린 의원총회 투표를 통해서 우선의 이상민 조정식 의원 그리고 사선 우상훈 의원을 제치고 의장 후보로 선출이 됐고요. 총 166표 가운데 89표를 얻어서 김 의원이 과반 득표로 1위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 득표 순서는 그 우상호 의원, 조정식 의원, 이상민 의원 이런 순서였습니다. 네, 김진표 의원이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이런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김진표 의원은 오늘 그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기자들과 만나서 상권 분립이란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하는 국회, 또 많은 성과를 내는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장, 할 말을 하는 의장으로서 역할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당적 졸업하는 날까지 선당 후사의 자세로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회의장은 당적을 떠나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건데 이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뭐 민주당 당원 동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김 의원은 그러자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당적을 버려야 하고 국회를 대표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을 잘하는 것이 민주당을 정말로 돕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적 졸업하는 날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회의장에 공식적으로 선출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차기 국회의장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여야 간의 협치를 좀 바라는 이제 유권자들의 뭐 바람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새 정부 초반이기 때문에 뭐 처리해야 될 법률안이 이제 새 정부 국정 동력 차원에서 이제 처리해야 될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입법부가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근데 거기에 또 반대로 뭐 이른테면 검수완박법 처리 사태라든지 이런 거를 거치면서 여야 간의 신뢰는 거의 지금 바닥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신뢰 회복, 그다음에 협치 복원, 뭐 국민 통합 기여 등 이제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직면하게 될 첫 단추는 이제 역시 원구성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를 이제 선출한 건데 네. 국회 부의장 후보는 국민의힘에서도 뽑아야 되잖아요. 그 국민의힘은 지금 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부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21대 전반기 연구성 때 이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이제 법사위원장 등을 이제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반발해서 네. 우리는 위원장이나 의장단 맡지 않겠다. 그 사태가 한 몇 개월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12월까지는 정진석 부의장 체제를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원구성 협상 말씀하셨지만 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지금 민주당도 약속을 파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린 법사위원장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약속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작년 7월에 원구성 관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원래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뭐 어떤 위원장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그때 국민의힘에서 협상을 깨면서 상임위원장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 국회 부의장도 안 맡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파행이 됐었는데 그거를 바로 잡았던 협상이 작년 7월 여야 합의였거든요. 근데 요때 이제 그 전반기는 민주당이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요게 합의의 골자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자당히 맡겠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그 원구성 협상이 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한 반발로 국회의장당 선거가 열릴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국회의장도 선출하는데 협조할 수 없다? 국회의장을 선출을 하려면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실상 국회의장이 된 거나 다름이 없지만 그 형식적으로는 그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과반 득표를 해야 국회의장으로 공식적으로 그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본회의 개최에 이제 그 국민이 협조하지 않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 그럼 국회의장을 만약에 선출하면 국회의장을 통해서 상임위원장 배분 그냥 강행할 수 있다. 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 국회의장 국회의장단 선거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는 배경 중에 하나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방선거 전까지 원구성은 어렵겠죠. 네, 지방선거 전까지는 물리적인 시간도 그렇고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이제 6일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이 격화하는 분위기예요.
네, 어젯밤에 경기도지사 후보들 간 TV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거액 후원금 보도를, 또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의 KT 취업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이 각자의 도덕성 의혹을 공격하는 이 정면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는 이제 특정 기업 전 임원들의 김동연 후보 거액 후원금을 문제 삼았는데요. 김은혜 후보는 토론 직전 보도를 봤는데 지난해 10월 거액 후원금을 낸 인물이 조폭 출신으로 주가 조작 혐의 재판을 받았다. 예. 또 대장동 김만배의 100억 원이 이 인물 회사로 가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 대가로 이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고요. 네. 김동연 후보는 이에 대해서 개탄스럽다. 대선 출마하면 후원금으로만 했고 내신 분들이 누군지도 모른다면서 작년 10월에 후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와 금년 2월에 처음 만났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의 KT 전무 시절 이 신입사원 공채 부정청탁 의혹을 재차 제기했는데요. 김동연 후보는 이 하루도 안 된 보도 내용에서 검사가 추천 사실이 있냐고 하자 시댁 쪽에 부탁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그 관훈 토론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가 과거 검찰 조사에서는 그렇게 시댁 쪽에 부탁을 받고 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답변한 걸 끄집어내면서 그 거짓말에 해명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는 이에 대해서 청탁한 사실이 없다. 능력 안 되면 떨어뜨리라는 청탁이 있느냐 하면서 당시 민주당 정권이었고 저는 전 정부 사람이라 수사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핵심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그 경기도지사 선거도 이렇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전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계양을 보궐선거 선거에서는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주소지가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이어서 이른바 가짜 계양 주민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양에 전월세로 살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아야 한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사정해서 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해 놓은 게 있어서 서울에 왔던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네. 다만 제가 단 하루도 계양에서 생활하지 않은 적이 없다. 1998년부터 계양에서 살다가 서울로 옮겼던 적이 있지만 다시 계양으로 오기도 하고 병원은 계속 계양에서 운영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SNS에 도망자가 백날 억지를 부려봤자 제가 계양구민과 함께한 25년이라는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도망자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쉬운 지역구로 간 것은 비겁한 행위다. 비슷한 취지로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자신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선친 고향 땅이어서 농지를 매입했던 것이고 지금은 사촌이 대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위법사항이 있다면 토지를 처분하겠다면서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건 지금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그동안에 나는 25년 된 주민이고 여기 살았고 이재명 후보는 25일 된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입을 한 걸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목동에다가 집을 안 사고 계양에다 집을 안 사고 목동에다 집을 샀다는 거잖아요. 계양에서는 새빵살이를 했다는 거고 그러다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목동으로 가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예비후보 등록일 날 하필이면 또 계양으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 후보의 해명은 1998년부터 본인은 계속 계양에서 살았다. 그리고 서울로 옮겼던 적이 있긴 하지만 다시 계양으로 그러니까 주거지는 왔다 갔다 했고 대신에 자신의 직업 근거지가 되는 병원은 계속 계양구에서 응원을 했다. 그래서 자신이 25년 동안 계양 구민과 함께했다. 이게 해명의 골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법무부는 오늘 관보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 여부 공고를 게시를 했습니다. 이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정보 수집 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여기에 대해서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 2 담당관도 신설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표였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장관 직속으로 설치가 되고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서 20명이 합류할 전망인데요. 기존 검찰 조직으로 따지면 한 개 지청 정도에 해당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데요.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과 인사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민주당 김남국 선대위 대변인 논평이었는데요. 김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고 정말 소통령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검사들이 다 파견 간다는 거잖아요. 이 조직으로. 네, 뭐 검사 4명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20명은 아무래도 이 검사들의 지휘를 받는 형태로 아마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검사가 인사검증하다가 불법 사항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글쎄요. 좀 하여튼 헷갈리네요. 예, 그렇죠. 예.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영 프리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는 모양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 정부 부동산 아마 첫 정책이 될 것 같은데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분양가 때문에 공급 물량이 제때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공급이 부족한데 분양가 상한제 영향이 크다고 보세요? 네, 실제로 공공도 그렇지만 민간 아파트 중심으로 분양 연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데 분양가 상한제 영향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공사비가 오르고 있는데 이제 분양가 책정 문제까지 갈등이 겹치면서 수도권이나 도심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중심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사실 기대하는 일반 분양 가격 책정을 하지 못하고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일반 분양 미루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네. 실제로 공급 차질에 상당 부분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최근에 뭐 팬데믹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후에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오른 겁니까? 평균적인 수치로 보자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 기준으로 3월 수치가 143.06 정도로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월에 비해서 약 13%가량 평균적으로 상승한 수치입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이제 사업 단계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 건자재 가격 상승한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는데 네. 철근 콘크리트 가격 상승에 이제 인건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이 하청을 받은 업체들이 건설료가 상승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이것들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심해져서 공사가 중단되는 소위 셧다운 상황에 이제 노출되는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근데 다만 이럴 경우에 건설원가 상승 조정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에는 분양을 받게 되는 이제 수분양자들 예비 청약자들의 부담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는 게 보통 이제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 도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폐지하게 될 경우에는 집값이 다시 막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분양가 이제 산정 기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적정한 분양 가격으로 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제도이고 네. 이게 잘 실행이 됐을 때는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에 네. 뭐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이런다면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던가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는데 네. 현재는 사실 이러한 순기능보다는 공급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못한 부작용이라던가 혹은 이제 분상제 자체가 주변 시세의 안정 효과를 뭐 특별하게 끌어내지 못하는 이런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전면 폐지는 아니더라도 현실화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은 종전보다는 좀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네. 내달 6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어떻게 조금 개선할 것인지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전면적인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주비라던가 조합의 사업비, 금융이자 같은 기존에 이제 요청이 많았던 가상비 항목들을 좀 늘려서 분양가에 좀 반영을 해준다는, 그래서 분양가를 좀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방안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전면 폐지 대신 이런 미세한 조정안, 개선안 같은 것들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분양가가 적정한지 여부는 따져보되 감안할 요인들을 감안을 해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네, 이제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만약에 도입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나아지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런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이제 사업 비용 증가에 따른 조합은 부담금 조절을 못한다라는 불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가산비 항목을 확대해서 분양가가 좀 현실적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몇몇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제 분양가 상한제 영향에 따른 부담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 요소들은 조금 줄어드는 실마리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 조정한 내용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업 비용 증가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분양가 책정이 가능해지면 일반 분양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은 이제 좀 줄어드는 실마리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조정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만으로 공급이 급격하게 또 증대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정한 수준에서의 조정 그리고 추가적인 그 이후에 계속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최근에 둔촌 주공 사태 뭐 많은 분들한테 알려졌는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한 달 넘게 공사 중단된 둔촌 주공 문제 좀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지금 둔촌유공 공사 중단이 40일을 넘기고 있는 상태여서 예. 이제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나 지자체가 계속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분석을 할 때 이 사업비용 증가나 조합원 부담금 증가 같은 것들이 분양가 상한제랑 상당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 그리고 분상제가 어느 정도 좀 합리적으로 조정 개선이 되면 해결의 실마리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는 있어서 조정안이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좀 협상을 다시 재개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안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큰데 다만 그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이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공방이 사실 첨예하게 좀 계속 있었던 상황이고 예. 공사계약 변경 문제라든가 무효소송 같은 갈등도 얽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수반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서 조합원들의 부담들이 좀 줄어들게 되면 조합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면서 다시 좀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정부는 다음 달 전월세 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아마 이게 발표가 될 때 전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를 손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임대차 3법 도입 2년을 맞은 8월엔 전세 대란이 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부 개편안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 임대차 3법
도입 2년이 되면서 계약해지 청구권 1회를 사용하시고 계약 만료가 된 이제 건에 대해서 신규 계약을 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핵심인데 예. 사실 지금 정부가 다음 달에 내놓기로 예고한 내용은 이 임대차 3법 자체의 손질 자체보다는 이 수급 불안이나 가격 상승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전월세 공급을 좀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라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 대출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하고 연관돼서 실거주 의무가 강화돼서 잠겨있는 이런 매물들을 좀 약간 제도 조정을 통해서 전세 물건으로 나오게 하겠다라는 내용 혹은 뭐 오피스텔처럼 좀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장 주택 유형들의 공급을 좀 빨리 유도를 하거나 세입자들 부담이나 자금 마련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좀 늘리겠다 이런 좀 우회적인 방향들이어서 사실상 임대차 3법 계약해지 청구권 사용 이후에 신규 계약으로 이동하면서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 세입자들의 부담 자체를 해소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분석들이 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이제 전세 가격 불안이나 변동이 결국에는 집값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집값이 또 영향을 받으면 수요자들이 다시 또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불안 심리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공급 등으로 대비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이런 신규 계약 가격 상승 부분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그 양도세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지금 적용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유예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조치는 조금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처분하려는 매물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온라인에 아파트 매물 정보를 좀 집계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 통계를 봐도 이 개정안 발표가 됐었던 지난 3월 9일 이후로 대부분 매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돼서 실제로 다주택자들의 처분 물건들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물건들이 좀 저렴하게 가격 조정이 돼서 거래로 연결되는 사례는 많지는 않았어서 실제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얼마나 됐었는지는 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 물건이 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가격이 높다라는 이제 부담감과 금리도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관망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통계적인 매물 증가에 비해서 가격이나 효과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6월 1일 보유세 이제 기준일에 맞춰서 좀 물건들이 나왔다가 6월 1일이 지나가면 다시 또 다주택자들이 처분 기간 같은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다라는 예상들도 있어서 단기간 효과가 기대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조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6월 1일 지방선거 관련해서 말씀하신 종부세 완화 조치도 계속 불거지고 있고 예. 추가적인 지역별 개발 호재들도 남발되는 경우들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국민들이 상당 부분 좀 합리적으로 걸러서 판단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거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부동산 시장에 사실상 가격 측면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특히나 이 종부세 부담 완화 같은 부분은 이 주택 관련 세제의 전면적인
개편 과정에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내용인데 단편적으로 이렇게 제기가 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처분 계획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주택 투자 심리를 또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상당히 네. 좀 신중하게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런 규제 완화나 개발 이슈들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에서도 좀 더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고 국민들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걸러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참 부동산 정책 만들기 어렵구나. 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은요. 지난주와 언급량은 비슷한데 또 순위가 뒤바뀌었고요. 역시 1위는 누구나 생각하실 스포츠 주제입니다. 뭐 이거는 손흥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혹시 경기 보셨어요? 저도 나중에 봤어요. 그렇죠. 이거 이제 시사 골 넣는 장면 보니까. 저는 그 시간에 네. 월드컵도 아닌데 네. 아파트가 뒤집혀지는 거를 처음으로 막 봤어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랬다면서요. 네, 저도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는데 특히나 이제 단독 1등을 하고 난리를 쳤던 느낌이 있습니다. 역시 어떻게 보면 공지천의 땀 이런 키워드를 나오게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본인이 연습했었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 골 같은 경우가 이른바 이제 손흥민 존이라고 불리우는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오른발 가마차기 슛인데 이게 말씀드렸던 한국에서 공지천 12년 전에 공지천 슛 훈련할 때 아버지에게 특훈받은 위치라고 합니다. 아시아 빅리거 중에 유럽 5대 리그에서 득점한 게 손흥민이 처음이고 더 놀라운 거는 12년 전에 이미 만 18세 나이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프로 1군 데뷔전 할 때 이때부터 몇 년 뒤에는 1부 득점왕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시아에서도 엄청난 기록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SNS에서 응원하는 이런 목소리들도 있었고요. 역시 이러다 보면 주한중국 대사관도 축하한다고. 그렇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남은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어쨌든 지금 손흥민 선수가 많은 걸 이미 이뤄냈지만 한국 나이로 31살이니까 축구 전성기 나이거든요. 이제 두 가지가 남은 것이죠. 클럽이 일단 우승해야 되고 토트넘이 그래도 여러 가지를 했지만 우승 트로피가 없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월드컵 16강. 이제 기대해봐야 되는 이런 좀 바램들을 많이 담은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손흥민을 외치다 보니까 이번 주 좀 1위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분야 또 다른 키워드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강원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춘천 공지천에서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강원도가 또 스포츠 분야 키워드의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강원도의 힘인데요. 네, 그래서 이거 봤더니 또 이제 18세 미만 이제 U18이라고 하죠. U18 강릉 제1고가 K리그 주니어 전기리그 또 강원도 협회장배에서 동시에 2연패를 했다. 이것도 이제 이번에 같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손흥민의 기운 덕분인지 강원도에 있는 또 어린 축구 선수들이 좀 또 좋은 소식을 거두고 있었고요. 또 하나 강원도 키워드가 평화 테마파크인데 이게 뭐냐면 2018년도 평창 동계 올림픽 했었던 구간들 있잖아요. 그 공간들.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오는 9월에 평화 테마파크를 착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있었던 메달 프라자로 쓰인 뒤에 남아있는 어떤 그 부지에다가 내년 말에 이 평화센터가 완공될 예정이고요. 이게 완공이 되면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기간 중에 축제장으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강원도가 좀 스포츠 잘하죠? 갑자기 강원도 키워드들이 막 나와서 정말 말씀하셨던 강원도의 힘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2위 주제는요 환경 분야에서 나왔는데요. 일단 더위와 나쁨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특히 어제 그제 뭐 너무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많은 사람들 낮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차 잠시 뭐 이렇게 네. 바깥에다 세워줬다 이렇게 네. 들어가면 한여름 딱 차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더워지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웬 더위냐라고 했었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에게 안 좋은 손님이죠. 초미세먼지가 또 서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쁨 수준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슈가 또 있었고요. 또 이제 환경 분야에서 하나의 키워드가 더 있었는데 네. 일회용 컵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일회용 컵요? 네, 이게 뭔가 봤더니 일회용 컵 보증금제라는 게 계속 얘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네. 유예되면서 또 맞아요. 이슈가 된 키워드예요. 근데 이게 유예가 됐더니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에 네. 이미 이걸 다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회용 컵에 붙여야 되는 라벨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제 돈 주고 다 팔았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랜차이즈는 다 준비를 해놓았던 거죠.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게 또 6개월 유예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점주들 입장에서는 이거 돈 주고 다 사놨는데. 그렇죠. 돈 주고 다 사놓고 그 다음에 이거 하려고 해서 했는데 이제 갑자기 오락가락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갑자기 환경부가 라벨 배송이 약 3주가 소요된다는 내용을 프랜차이즈 커피숍 본사에 공지를 했고 네. 프랜차이즈가 법 시행 3주 전인 지난 18일 전후로 해서 가맹점주들에게 라벨 주문하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시행이 유행되다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에는 본사 지시에 따라서 라벨 배송 신청했다가 비용 입금했던 가맹주들이 환불해줘라. 라고 하면서 지금 환불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결국 이제 가맹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본사와는 뭐 환경부가 얘기를 했는데 점주들과의 대화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점주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사실은 프랜차이즈는 그나마 네. 사정이 낮지만 그렇죠. 일반 작은 영세한 커피숍이나 뭐 이런 곳들은 그렇죠. 혼자 따로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댓글들이 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네. 환경정책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방법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로 환경오염을 생각한다면 몇몇 프랜차이즈 하듯이 아예 그냥 뭐 플라스틱 컵 사용 시에 300원을 올리고 그다음에 텀블러 가지고 있으면 할인을 해주거나 뭐 이런 식이 현실적으로 맞지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것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정말로 이거를 환불해주는 분리수거를 한다면 카페 할 게 아니라 요즘 기술도 좋은데 길거리에다가 분리수거통 만들면 좋겠다. 바코드 찍으면 300원씩 이제 환불되는 이런 걸 하든지 해야지 카페가 뭐 소위 쓰레기통이냐 뭐 이렇게 이제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결국에는 이거 말 나온 김에 이거 프랜차이즈들 이 점주들한테 또 하나의 수익을 얻는 수단으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목소리들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한번 이 제도 도입하려고 했다가 네. 이 도입을 그러니까 다시 도입했다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다가 또 도입하다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 환경 관련 뉴스에서 좀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게 미국 뉴욕타임스에서요. 우리나라를 어쨌든 그 친환경 정책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또 관련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게 네. 뭔가 했더니 미국에 이제 MIT 공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76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녹색 미래 지수라는 걸 평가한다고 해요. 근데 한국이 지난해 31위였는데 올해 10위까지 이제 순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라고 봤을 때 이러한 뭐 플라스틱 쓰레기를 끝내기 위한 추진하는 모델들 특히나 그리고 미국 가시는 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그냥 쓰레기를 한 봉투에 넣어서 버리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재활용 잘하는 나라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노력은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노력들이 정말로 의미 있을 수 있도록 좀 정책 쪽에서도 이 지금과 같은 이런 뭐 앞뒤가 계속 바뀌는 이런 정책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을 SNS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3위는 산업 분야고요. 석유 카테고리인데 주요 키워드 폭발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0일 금요일 밤 네. SO일 울산 공장에서 큰 폭발 화재가 발생하면서 협력업체 노동자 숨지고 1명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인데요. 너무 이제 그 수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이 부서질 정도로 폭발의 위력이 대단했죠. 관련된 내용 뭐 많이 보셨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외국계 기업인 SO일이 어쨌든 이번을 통해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외국계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처음으로 이제 적용 대상이 되는 이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SO일이 지난 2017년, 18년에도 노동자 1명씩 각각 목숨을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에 좀 전반적으로 잘 봐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설비가 이거 어떻게 보면 원가 대비해가지고 계속 좀 뭐 조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확실히 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S-오일이 외국 회사인지 처음 알았다 뭐 이런 의견들까지 좀 주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뭔 사고 날 때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사고 나지 않게 하는 게 원래 맞아요. 목적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 어떻게 피하느냐만 지금 골몰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네, 4위 주제를 좀 살펴보면요. 4위 같은 경우에는요. 생활 분야고요. 예. 여행 레저 키워드가 좀 나왔어요. 요즘에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 마음 설레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근데 특히나 이제 해외보다는 국내에 있는 지방 구석구석을 도는 여행 키워드들이 좀 이슈가 됐고요. 네. 뭐 예를 들면 고흥군 연흥도, 그다음 뭐 모포, 뭐 제주도 이런 식으로 좀 확실히 서울하고 좀 먼 곳들 그런 곳들에서의 좀 즐거움을 느끼시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패션에서 키워드 하나가 나왔는데 이건 좀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수선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수선요? 네, 이게 뭐냐면 샤넬백 있지 않습니까? 예. 살 땐 1,000만 원 넘게 주고 막 사는데 AS를 맡겼는데 제대로 안 돼서 황당한 사례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전 세계적으로 원래 샤넬에서 물건을 판매하면 월드 워런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 그냥 샤넬 물건이 진품이라고 하면 그걸 이제 가져가는 것이죠. 네. 샤땡이라고 하죠.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그죠. 브랜드 이름을 오랜만에 얘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샤땡인데, 네. 샤땡을 이제 전 세계 어딜 가든 원래 고쳐주거든요. 예. 근데 국내에서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요. 어떤 거냐면, 구매자가 그거를 꼭 가져가야 구매자임을 인증을 받아야 AS를 해준다고 합니다. 제품이 아니라 구매자를 인증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선물 받은 거, 네. 아니면 뭐 중고로 산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월드 워런티랑 다르게 샤땡이 지금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AS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게 했을까? 네, 그러니까요. 이것이 그래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국내에서 매장에서 AS 거부되고 전상상 구매자를 확인을 못한다면 AS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네티즌들도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전 세계 매장 어딜 가도 이 같은 정책이 없는데 이거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에서 명품 장사 잘 되니까 너무 이게 콧대 높은 전략 아니냐. 뭐 이런 갑질 아니냐.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브랜드 입장에서는 뭔가 정상적인 과정으로 직접 구매한 상품만 AS나 품질 보증을 해줄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선물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매장에서 명의이전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그거는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선물도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참 큰 의미를 갖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제품을 주는 건데 그건 아니 또 헤어진 사람한테 선물 주면 어떡해요? 그렇죠. 같이 손잡고 갈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최근에 리셀 시장이 크면서 그걸 또 이제 좀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중고 거래들이 많아지니까 네. 새 거 안 사려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이른바 갑질들이 계속 나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런 명품 브랜드의 갑질은 AS 부분에서 상당합니다. 그래서 전체 품질 불만의 60% 이상이 이러한 그 AS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없어서 못 판다, 뭐 수천억의 영업이익 쓸어 담는데 결국엔 소비자 정책만큼은 뒷짐치제 홀대하는 부분들 최소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고객 배려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명품 시장으로 굉장히 큰 규모 차지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만큼 서비스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콧대 높은 전략들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소비자들도 확 정확한 좀 항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명의이전 절차 발부라고 하는 거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명의이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선물 받았는데 그것도 명의이전 하러 가는 것들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선물 받았으면 명의이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한편으로 씁쓸한 기분이 들게 하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는 30.2도 기록하면서 평년보다 5.3도가 높았고 의령구는 33.5도, 강릉 33.3도까지 오르는 등 영동과 영남 일부 지역 33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날씨 보이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후에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전라동부, 경상 서부 지역에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밤 늦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에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 후 그치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북과 경북 지방에, 모레 늦은 오후부터 글피 새벽에 경기 북동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대부분 5mm 내외로 적겠지만 경기 북동부와 영서 북부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곳에 따라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7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대구 32도, 대전 광주 31도, 서울 28도, 제주 26도, 부산 25도, 인천 23도가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3도, 습도 63%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시다시피 지난 2019년 고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처벌 조항입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를 내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사망은 최대 무기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벌금형 기준도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여타 교통사고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 억울한 운전자를 양산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최근 경찰청이 스쿨존 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법 시행 이후 정말 억울한 운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을까요? 지난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사건을 집계를 냈다고 하는데요. 총 173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단 8건에 불과했고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7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벌금형이 67건,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7건,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8건이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형량이 높지 않았다 해도 억울한 운전자가 포함돼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요? 법조계에선 민식이법 시행으로 억울한 운전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지난달 스쿨존에서 아동을 치어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해 재판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모습을 처음 확인한 시점은 충돌 0.76초 전인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정차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은 2.08초였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과실로 사고를 낸 건지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를 당한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과실이 미미한 경우에는 형량을 대폭 감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청이 스쿨존 속도 완화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 사회적 논의를 할 시간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심야 시간대 스쿨존 사고 사례가 있고 코로나 일상 회복과 함께 음주운전자 등이 늘어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의 말을 경찰청이 귀담아 들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나를 처음 본 게 정확히 목요일이었는지 금요일이었는지 그때 귀걸이를 했는지 안 했었는지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런 시시콜콜한 것 다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내 생일이나 전화번호를 왜